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선수 류성룡입니다. 농담이고요. 본업은 치과 의사죠. 제가 지난주에 그 도전기, 그게 굉장히 뭐 이끼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허민호 선수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철인 3종 그 종목으로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아마 첫 선수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지금 철인 운동을 거의 안 하고 뭐 축구? 연예인 축구단? 뭐 그런 데서 이렇게 축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철인 대회를 참석을 해서 이분한테 이제 대회 시작 전에 인사 말씀을 이렇게 딱 드렸는데 이분이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난 당연히 안녕하세요 허민호입니다.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대뜸 하는 얘기가 안녕하세요 축구 선수 허민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잠깐 패러디를 해서 제가 뭐 치과 의사인지 운동선수인지 저도 헷갈릴 정도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운동선수 유성룡이라고 인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운동선수로 요즘에 많이 거의 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아에 관련해서 어떠한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서 이제 지탄 없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성실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지금 또 비욘드에 딱 했는데요. 한 달 동안에 제가 근황이 어땠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늘 똑같죠. 예. 치과에서 진료를 하고 저는 집에 돌아오면 일단 굉장히 열정적으로 치과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 6시 정도에 퇴근을 하거든요. 치과 진료를 한 6시까지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이제 자전거로 집을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로 슝 하고 오면 한 6시 한 15분, 6시 한 2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요즘에 보면은 맥주 대신 하이볼에 이제 제가 꽂혀가지고 마트에서 뭐 만 원에 하이볼 뭐 3캔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걸 사옵니다. 그걸 사와서 그래도 하이볼 한 캔에 뭐 안주는 그래도 몸에 좋으라고 그릭 요거트, 그 안주를 삼아서 하이볼 한 잔을 딱 마시면 그 피곤이 좀 어느 정도 딱 녹으면서 이제 고단하게 잠이 들죠. 그래서 저는 보통 한 8시, 늦어도 9시 전에는 잠이 듭니다. 그러고 한 새벽 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씻고 볼일 보고 한 5시부터 한 8시까지 운동을 하죠. 하루에 2~3시간 새벽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다시 재정비를 한 다음에 출근을 합니다. 이게 제 일상 평일의 루틴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장거리 운동을 해서 보통 대회를 나가거나 이러는데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전라남도 구례에서 열리는 철인 3종 대회 킹코스를 제가 완주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수영이 3.8km, 그 다음에 자전거가 180km, 그 다음에 마라톤 42km를 뛰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뭐 거의 뭐 13시간, 12시간, 이게 넘겨서 이제 아침 일찍 시작해서 밤 늦게 끝나는 그런 대회를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마다 계속 뭐 대회를 나가니까 바로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 10월 며칠이지? 그 10월 3일인가?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시와호, 저기 경기도 시흥에 있는 시와호 거북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열리는 철인 3종 대회. 이거는 조금 올림픽 코스라고 해서 조금 짧습니다. 지금 무쇠 소녀단들이 도전하고 있는 그 코스죠. 그 코스가 수영이 1.5km, 그 다음에 자전거가 40km, 그 다음에 런닝이 10km. 요거를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참전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0월 13일인가? 저는 또 미국으로 날아가서 시카고 마라톤을 완주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한국으로 와서 뭐였지? 춘천에 있는 춘천 그란폰도 해서 그 배우령을 넘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자전거 코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녀왔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무쇠소년단들이 도전한 경남 통영에 가서 또 철인 대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바로 3일 전에 고령에 있었던 철인대회죠. 그러니까 제가 6주를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대회를 나가고 계속 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진짜 철인이라 그러죠. 그럼 도대체 너는 언제 쉴 거냐? 예, 그때 제가 항상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휴식은 무덤에서나.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사실 또 진심입니다. 일단 살아있을 때, 제 육신, 그리고 제 정신 열심히 사용하고, 정말, 무덤에서나 한번, 영원한 휴식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11월부터 진료 시간도 변경을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뭐 25년 가까이 치과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굉장히 오래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제일 오래 있었던 직원이 저랑 거의 한 21년을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둘째가 저와 같이 한 18년, 19년 정도를 같이 일을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직원이 한 15년 정도를 같이 일했어요. 다 그냥 장기 근속자고, 또 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뭐 육아와 일을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제가 배려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저는 끝까지 같이 치과를 운영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들, 내가 은퇴하는 날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뭐 은퇴를 하든 뭐 은퇴하는 날까지 그 친구들하고 저는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많이 이렇게 해준 게 제가 운영하는 치과의 그 운영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도 다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토요일 날 치과 진료하라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왜? 가족하고 떨어져서 얼마나 또 아이도 보고 싶고 막 이렇겠습니까? 또 가족들끼리 또 나들이도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도 가고 싶은데 주말에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토요일 진료를 전격적으로 없앴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딱 평일만 진료를 하고 진료 시간도 줄여서 한 6시 정도에 모든 거를 다 마무리 짓고 이렇게 퇴근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좀 변경을 했는데, 제가 11월부터 이제 한 일주일 됐습니다. 예. 11월부터 또 이 친구들을 위한 배려는 핑계고요. 어찌 보면 저를 위해서 예. 주 4일만 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주일에 4일만, 예.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예. 수요일을 쉬고 또 주말도 다시 4일만 진료를 과연 해가지고 내가 치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후달림, 예. 살떨림도 있지만, 예. 이 친구들과 더 오랫동안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반 있고, 또 마음속 또 한쪽에는 아까 제가 인사시켰듯이 운동선수 류성룡입니다. 운동에 조금 더 매진하기 위해서 제 치과 진료를 하루 더 빼서 주 4일만 진료를 하고 나머지 3일은 더 열심히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인데 저는 오늘 진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이렇게 장거리 운동을 하려고 뭐 자전거도 다 준비를 했지만, 내일 이게 또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내일이 휴일이다 그러면 그 전날 막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제가 지인들 만나서 좀 과음을 좀 하는 바람에 컨디션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오늘 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와서 조금은 피곤하지만 또 여러분들 이 비욘디 이 방송 스케줄을 또 뻥꾸를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질문이 좀 서두가 좀 많이 길었는데 제 운동 얘기만 하고 또 제 그 신변 잡기 그런 말씀만 드려서 좀 죄송한데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먼저 좀 받을게요. 이게 보면 이 비욘디가 예전에 마리테를 차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질문도 즉석에서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게 지금 방송이고 TV 화면으로 나가지만 약간 좀 라디오 DJ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도 보면 이렇게 막 시청자들한테 막 뭐 이렇게 뭐 전화 상담 받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할 때 그런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없고 이렇게 막 모르고 막 이렇게 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조금 더 재미있고 성의 있게 이렇게 답변을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어흥님. 이를 닦을 때나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이가 자꾸 시립니다. 충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아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가 많이 시리고 막 그런 경우는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원인이 좀 큰 것 같아요. 충치가 아니라면, 첫 번째는 딱딱한 음식, 질긴 음식을 좀 좋아하시는 분. 아니야, 나는 딱딱한 음식, 질긴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씹는 힘 자체가 또 센 분들이 있어요. 나는 씹는 힘 별로 안 센데, 그래도 한국인들, 동양인들은 씹는 힘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엄청 셉니다. 그렇게 씹는 힘이 세신 분들은 치아가 잇몸뼈에서 이렇게 자라 올라오죠. 그럼 이 치아 머리하고 이 치아 뿌리, 그리고 이게 잇몸 그 레벨이란 말이에요. 요 사이, 요 경계선 부위가 조금씩 깨져나가요. 그거를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시립니다. 또는 칫솔질을 분노의 칫솔질이라고 하죠. 보통 칫솔은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칫솔의 그 움직임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하죠. 좌우, 횡마법이라고 해서 좌우로. 짤에도 나오잖아요. 움짤이라 그러나? 차임표가 거울을 보고 분노의 칫솔질, 하는 거. 그쵸. 바로 그 분노의 칫솔질. 분노의 칫솔질 때문에 치아 이 옆구리가 계속 패여 나갑니다.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닦을 때나 차가운 음식 먹을 때 많이 그 치아가 시린 경우는 이런 치경부 마모증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게 차라리 엄청 패여 있으면 덜 시린데, 아주 미세하게 패면 그게 또 엄청 시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치과를 한번 가보셔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면 뭐 레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위가 작다라고 하면 보험이 되는 GI라고 하는 글래스 아이오노머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걸로 메꾸시면은 일단은 좋아지고요. 하지만 잘 떨어지죠. 일단은 근데 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시리지 않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 습관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딱딱하고 질긴 거 되도록이면 덜 먹고, 칫솔질은 위아래로 조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약을 바꿔볼 것을 권해드려요. 우리 치약에는 마모제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시릴 때 쓰는 치약, 약국이라든가 마트에도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약국에 파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시린메드, 또 그 미국 브랜드 그 센소다인, 이런 것들이 이제 시린 치아에 쓰는 건데, 그거를 하면은 좀 이렇게 이쪽에 좀 재광활을 이렇게 좀 도와줘가지고 좀 덜 민감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거 뭐 일주일 쓴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한 통 이상은 쓰셔야 되니까 그런 치약으로 좀 바꿔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어흥님 질문에 답변이 됐고요. 그 다음 하은영님, 잇몸이 많이 얇으면 임플란트 하기 어렵나요? 당연히 어렵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나사죠. 나사는 그 위에서 보면은 딱 원이죠. 원기둥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뼈에다 심어야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라는 건 위에서 보면 원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죠? 지름, 반지름 이런 게 있죠. 보통 직경, 그 지름. 보통 보통에 하는 임플란트가 한 6mm 정도 두께, 4mm 정도 됩니다. 4mm 정도 된다는 거는 그 4mm 정도가 뼈에 심기려면 그 뼈의 두께가 최소한 6mm는 돼야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온전히 뼈에 담겨지겠죠. 근데 6mm가 안 된다. 그런 임플란트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뼈 이식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뼈 이식을 해가지고 그 폭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뼈 이식까지 해가지고 인공으로 만든 그 뼈가 얼마나 튼튼할까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임플란트를 한 것이 얼마나 튼튼할까요?
순수하게 자기 뼈 위에 안에 임플란트가 심겨졌다. 그게 더 튼튼할 거라는 거는 그냥 모르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봐도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은 잇몸이 왜 얇아지느냐? 자, 치아의 기능 중에 하나는, 건강한 치아의 기능 중에, 치아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 치주 질환 해가지고 그 마탱이 간 그런 치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치아, 적어도 뿌리의 치주인대가 건전한 그런 치아의 기능 중에 하나는 뼈의 소실을 막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럼 치아가 빠져나갔어요. 치아가 빠져나갔는데 얘를 빨리 보철이라든가 임플란트라든가 브릿지라든가 이런 걸 수복을 하지 않으면, 계속 저작압이 이 뼈에 이제 도달하지 않으면 그 뼈라고 하는 거는 계속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얇아지게 돼 있어요. 즉, 빠진 치아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잇몸뼈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임플란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뼈이식까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뼈이식을 한 임플란트는 그만큼 비용도 상승하고, 또 뼈이식까지 한 임플란트는 그만큼 오래 못 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아가 하나가 상실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까지 치아 하나 없어도 뭐 나머지 치아가 27개씩이나 하는데 그걸로 하지, 그럼 뭐 크게 불편하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손가락 10개 중에 하나가 절단되면 어떡합니까?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죠. 장애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큰일 나죠. 예. 치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치아도 하나가 수술됐으면 장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수복을 해주고 빨리 보철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또 그렇게 달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안 해. 예를 들어 치아가 하나인데 안 해. 안 하는데 제가 막 물어봤어요. 왜 지금까지 5년이 넘도록 안 하셨습니까? 근데 보니까 뼈가 얇아졌어. 이제는 임플란트 하려면 되게 복잡해졌어요. 뼈도 얇아지고 뒤에 치아 다 쓰러져 있고 교합도 다 붕괴돼 있어. 왜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브릿지라도 하셨어야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양옆에 치아는 깎기 싫대. 그럼 임플란트라도 하셨어야죠. 근데 임플란트는 뼈에다가 그런 나사를 박는 건 또 더 하기 싫대.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은 브릿지도 하기 싫고 임플란트, 그럼 뭐 저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다 망가질 때까지 왔어요. 지금이라도 뭐 다시 원상태로 교정을 해서 치아 쓰러진 거 세우고, 뼈 없는 건 없는 대로 뼈 이식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하세요. 지금은 또 너무 비싸져가지고 또 하기 싫대. 그래서 이분은 왜 치과에 오셨는지, 혼자 스스로 하기 싫어 하는데 왜 오셨는지, 그냥 나의 말을, 저한테 위안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건지, 제가 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치아 하나 없는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치아 28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합치면 20개죠. 그 중에 한 개라도 부러져가지고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왜? 그건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이빨은 치아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치아 하나 빠질 때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빠질 때마다 저작 효율이 쭉쭉쭉쭉 감소가 되죠. 저작 효율이 쭉쭉쭉쭉 감소가 된다는 건 일단 소화기 계통의 최선봉적인 치아 이거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일단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전신적으로 각종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저작이라고 하는 건 두뇌 피질, 대뇌 피질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대뇌 피질에 계속 또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결국 빠진 거를 계속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결국 그거는 다 검증된 겁니다. 나중에 치매의 아주 커다란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치아 상실을 했을 때, 복구를 수복을 안 해줬을 때, 이게 랭킹 몇 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치아 하나 소실됐을 때는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치과 의사라서 더 잘 압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 치과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 아까 말씀드렸죠. 저 치과 오히려 진료를 줄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밖에 안 합니다. 그것도 10시부터
예. 10시부터 6시까지. 대부분은 한 5시 정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내서 그렇게 드리는 정말 충정의 어린 말씀이니까, 꼭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은영 님이군요. 뼈 이식을 하면 그것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한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뼈 이식을 한 것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리고 뼈 이식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뼈 이식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카테고리가 네 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뼈, 내 몸에서 따오는 뼈. 옛날에는 갈비뼈에서 따고, 정강이 뼈에서 따고, 턱뼈 이쪽 여기 하각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뼈를 따고, 또는 요 앞에 턱, 요 앞에 그 턱뼈, 요 뼈, 여기에서도 뼈를 따가지고 거기에서 뼈 이식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해. 뼈 이식을 할 때마다. 그쵸? 당연하죠. 자기 몸에서 멀쩡한 부위를 그냥 그 드릴로 해가지고 뼈를 채집해서 그걸 가른 다음에 그걸로, 사실은 그 뼈가 제일 튼튼합니다. 그거는 자기 뼈에서 오리진이 된 거기 때문에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뼈가 형성이 돼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잘 안 하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다 그걸로 했었는데. 두 번째, 동종골입니다. 사람 뼈죠. 내 뼈는 아니지만 누군가 기증한 사람들의 뼈를 채취해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에이즈의 바이러스가 거기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꺼려해요.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그런 게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순간부터 잘 안 하죠. 세 번째가 이종골이라고 해서 동물뼈입니다. 소뼈. 대표적으로 소뼈, 돼지뼈. 그런 뼈들로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도 뭡니까? 소뼈를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했는데, 갑자기 광우병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또 다 거부를 해요. 하기 싫어해. 그래서 네 번째, 합성골이죠. 그냥 플라스틱 또는 합성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석고. 이런 걸로 그냥 석고로 그냥 여기 땜빵을 한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있는 뼈 중에서 자기 본연의 뼈로 가장 치환이 안 되는 뼈가 사실은 합성골입니다. 근데 지금 99.999%의 치과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치과에서 하는 뼈 이식 재료가 다 이 합성골입니다. 상품으로 나와 있으니까 환자는 아플 거 하나도 없죠. 자, 이게 뼈로 임플란트, 그 저자감력을 견디는 임플란트가 견고하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했을 때 평생 쓸 수 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물론 평생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거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온전한 자기 뼈 위에 이렇게 심겨진 임플란트는 잘만 관리하면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뼈 이식까지 하고 이런 경우는 좀 그렇게 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뼈 이식까지 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발치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수복을 해주고, 뼈가 쪼그라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근데 사실 위턱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라는 그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뼈가 얇게 타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은 뼈 이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고서는 임플란트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오래 못 쓸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답변이 되셨겠죠? 자, 그 다음 행복한 인생님. 요즘에 러닝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러너스 하이를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원장님은 자주 느끼시나요? 어떤 기분인가요? 저도 사실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거, 그게 거의 마약하고 거의 비슷한 농도의 그런 게 쏟아진다라고 하는데, 보통 달릴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기분이 좋다,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게 러너스 하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보통은 5km 이상을 뛸 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뛰면 한 5 내지 6km 전까지는 되게 힘들어요. 저도 아직도 힘듭니다.
근데 5 내지 6kg가 넘어서 7kg, 8kg 정도가 됐었을 때는 그렇게 힘들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상쾌해요. 그게 러너스 하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같이 뛰는 사람들하고 또 물어봐도 그게 러너스 하이가 맞을 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약과 같은 막 그렇게 뿅 가는, 예, 뿅 가가지고 막 이렇게 눈동자가 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게 머리도 더 총명해지고 막 그런 어떤 우울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게 그냥 다 잊어버려. 아주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막 이렇게 세상을 좀 달관한, 그런 정도의 마인드 컨트롤 효과? 그런 것들을 저는 이게 러너스 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그런 기분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근데 다 힘들어요. 처음에 5kg, 6kg까지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한 10kg를 뛰고 왔는데요. 처음에 한 3, 4kg 때는 아이씨, 그만할까? 너무 힘든데? 그냥 포기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야. 앞으로,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아니야. 앞으로 한 2, 3kg만 조금 더 참고 뛰면은 분명히 덜 힘든 순간이 왔을 거예요. 맞습니다. 거짓말처럼 한 6, 7kg 정도 딱 도달하면 덜 힘듭니다. 그게 러너스 하이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엔젤님, 안녕하세요. 틀니가 착색되어 있으면 짙은 갈색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잘 닦아야죠. 잘 닦고 근데 틀니가 착색이 된다고 하는 거는 틀니라고 하는 게 틈이 그 틀니가 근데 우리 어머님 어르신들 뺐다 꼈다 하는 그 틀니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거 틀니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그 틀니라고 하는 거는 그 레진이라고 하는 그런 의치상 위에다가 인공 치아를 식립을 한 거거든요. 근데 레진 치아 인공 치아 자체는 착색이 안 돼요. 근데 하지만 딱 의치상과 레진 치아를 의치상과 인공 치아를 딱 식립한 그 경계, 그런 데는 아무래도 틈이 미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착색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틀니의 기능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닦아서 이렇게 해주시거나 정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인다면 그 레진 치아를 다시 뺐다가 다시 이렇게 해야겠죠. 치과에 맡기면 또 그런 거 일정한 수수료를 내시면 아마 그런 걸로 아마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썰님, 치아와 치아 사이는 치간 치수를 사용하는 거지만 임플란트 브릿지에서 픽스처가 없는 치아의 밑부분은 닦아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브릿지에서 픽스처가 없는 치아의 밑부분, 그러니까 브릿지에서 펀틱이라고 하죠. 파닉인데 그냥 편의상 펀틱이라고 있습니다. 그 펀틱 밑부분 당연히 닦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닦을까요? 치실이 있는데요. 치실인데 슈퍼플러스라고 하는 치실이 있습니다. 우리 치실은 그냥 가나다란 줄로만 되어 있는데 슈퍼플러스는 치실이 딱 요 정도 길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다 털이 봉송봉송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느질 꿰듯이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 털 부분을 이은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브릿지 하방 부위를 그런 식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얇은 치간 칫솔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판틱 밑에 부위에 밑에 그 하방의 그 잇몸 거기를 계속 마사지를 해줘야 그 판틱 밑부위에 뼈도 덜 위축이 되니까 거기도 반드시 닦아주셔야 됩니다. 흰둥이와 푸드리님, 가장 좋아하시는 운동이 무엇인가요? 저 철인 3종, 수영,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달리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달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그 3가지 중에 달리기를 끝내고 났을 때 제일 뿌듯해요. 제일 뿌듯하고 제일 오늘 운동 제대로 했구나. 제일 기분이 좋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목표가 있다라면 제가 지금까지 마라톤 풀코스를 한 35번 정도 완주를 했는데요. 저는 마라톤으로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죽는 날까지 최소한 200회 정도는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보는 게
제 인생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러닝을 한 일주일에 한 3번, 4번을 10km 이상씩 계속 뛰고, 주말에는 20km 이상의 그 장거리 런을 뛰는데, 평일날 10km 정도 뛸 때는 주로 인터벌 위주로 러닝을 하죠. 예. 인터벌 위주라고 하는 천천히 내 페이스에 맞게 이렇게 뛰다가 어느 정도 일정하면 최대한 빨리 뛰었다가 다시 또 천천히 뛰었다가 또 최대한 빨리 뛰었다가 이거를 계속 한 10번에 10세트 정도 계속 반복하는 이런 훈련을 이제 인터벌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벌 훈련을 많이 해야 이제 또 속도가 빨라지고, 예. 그 러너 그 달리는 그 근육이 이제 잘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최고 기록이 3시간 20분 정도, 풀코스가 그 정도였는데, 사실 올해 목표가 3시간 10분 안에 들어오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제가, 예. 동아 마라톤, 춘천 마라톤, JTBC 마라톤, 이게 우리나라 3대 마라톤이거든요. 다 떨어졌어. 요즘에 러닝 열풍이 불다 보니까 이 젊은 분들이, 와, 다 이 광클을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1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다 매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이 그 마라톤 대회 등록하는 그 시간대가 항상 10시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오후 2시부터 시작해요. 근데 공교롭게 치과 진료 시간이 10시부터 시작,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꼭 첫 타임에는 환자분들이 있죠. 그래서 잠깐 환자 보고 나오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해외 마라톤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라톤 대회가 다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당장 저는 다다음 주에 일본에 후지산 마라톤을 뛰러 가요. 이번에 JTBC 마라톤을 제가 못했기 때문에 JTBC 마라톤 대신 고령에 있는 그 철인 3종 대회를 뛰었죠. 근데 후지산 마라톤이 그 후지산을 배경으로 그 호수들 있잖아요. 가와구치 호수라는가? 거기 주변을 한 42km를 이렇게 뛰는 건데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호기심에 잠깐, 예, 금요일날 밤에 갔다 마라톤 뛰고 바로 일요일날 바로 서울로 오는 그런 일정으로 짧게 이제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조커님,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미백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자주 가는 치과에서 미백 트레이를 제작 안 한다고 해서 미백만 받았는데요. 내일이 2주차인데 한 번 더 받을까 하는데 트레이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오랜만에 바닐라 라떼를 마셨는데 이게 미백에 영향이 있을까요? 김치는 안 먹었습니다. 근데 뭐 미백을 할 때 뭐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되도록 피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바닐라 라떼도 커피랑 비슷한 막 그런 게 그 색깔이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색깔이 있는 음료는 좀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미백 트레이 제작을 안 한다. 웬만한 치과에서는 다 할 텐데, 다 할 텐데, 그거 참 희한하네요. 그래서 그 전문가, 그 오피스 블리칭 전문가 미백만 이렇게 하셨나 봅니다. 근데 뭐 어차피 뭐 효과는 똑같은 거니까. 저 오피스 블리칭은 최소한 3번 이상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이렇게 받으시면 되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음 조커님, 예. 선생님, 바스법으로 양치를 하다가 어느 한쪽 부분만 잇몸 통증이 있는데, 부드러운 칫솔로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텐션이 있는 칫솔이 좋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칫솔이 어느 정도 텐션이 있는 칫솔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칫솔이 보면 다 요즘에 보면 다 미세모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바스법이라고 하는 게 미세모로, 바스법이라고 하는 게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요 틈, 그 치은 열구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칫솔모를 삽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 삽입을 시키고 약간 진동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는 거를 바스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미세모라고 하는 거는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예, 이게 플라그가 과연 잘 닦일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민감한 치아, 아니면은 그 뿌리가 다 드러난 그런 중등도 이상의 그 치주염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 텐션이 있는 빳빳한 그 칫솔로 닦으면 이 뿌리가 다 이게 깎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미세모 칫솔을 주는 건데, 요즘에는 근데 보면 다 미세모밖에 안 팔아요. 그 참
그 너무 부드러운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에서도 바스법을 이렇게 할 때는 좀 어느 정도 텐션 있는 그런 칫솔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잇몸 통증이 있는 것도 그래요. 아직 각화가 덜 됐으니까 계속 그렇게 바스법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근데 그걸 또 잇몸 통증이 제가 볼 때 아까 여기에다가는 치아하고 잇몸 사이의 틈에 칫솔모를 삽입을 하죠. 그걸 너무 센 힘으로 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g 정도의 힘으로 삽입을 하라 그랬거든요. 5 내지 10g. 그 얘기는 굉장히 약한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5 내지 10g이라고 하는 건 뭐 저울에다가 내가 5 내지 10g으로 한번 손가락 5 내지 10g 정도가 나오게끔 한번 손으로 한번 눌러보자. 그 정도의 압력으로 이걸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센 힘으로 이렇게 하셨던 건 아닌가. 그런 그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또 받을게요. 잘 될 운명입니다. 84세 어머니 윗니 2번 치아 끝이 깨져서 그동안은 그 부분만 붙여왔는데 다른 치과에서도 붙여도 금방 떨어질 땐 씌우라고 권하시는데 많이 깎는 게 마음에 걸려서 고민 중인데 자주 떨어지다 붙여서 유지하고 싶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자주 떨어졌다. 그러면 저 역시 씌우는 거를 권합니다. 치료는 확실하게 맞는 게 좋고요. 자주 떨어진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적응증이 아니란 얘기예요. 적응증이 아닌데 무리하게 떼우면 오히려 그 치아에 안 좋습니다. 그게 떨어질 때 대롱대롱 괜시니 대롱대롱 같을 때 그것만 깔끔하게 대롱대롱 이렇게 붙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결국은 거기에다 스크래치를 남겨놓으면서 떨어지면서 그게 조금씩 또 충치로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떼웠는데 자주 떨어진다 아니면 자주 깨진다 이거는 애시당초 적응증이 아니었어요. 항상 떼우는 것과 씌우는 것 적응증에 딱 맞는 치료를 하셔야지 아우 나는 깎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적응증에도 안 맞는 계속 떼우는 그거는 오히려 그 치아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거는 씌워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영도님, 원장님, 잇몸이 내려앉아서 패인 경우 레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주 가끔 시리고 그 부분에서 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칫솔 선택 시 헤드가 큰 칫솔이 좋은가요? 아까 치경부 만모증이잖아요. 레진을 하는 것이 좋은 뭐 레진도 그게 아주 부위가 좀 크고 잘 떨어질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는 레진으로 떼우고 부위가 작고 뭐 많이 시리다 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글래스 아이오노모라고 하는 재료로 떼우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패여 가지고 어휴 이건 부러질 것 같다 하는 경우는 크라운으로 씌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치과 의사가 다니는 치과에서 치과 의사가 직접 본 치과 의사가 아마 판단할 문제고요. 그리고 그렇게 패인 거는 치료를 받긴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더 패고 더 패이고 나중엔 정말 치아가 뚝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발치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칫솔 선택할 때 헤드가 큰 칫솔이 좋은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칫솔은 되도록이면 작은 칫솔이 좋아요. 교과서에서는 치아가 있죠. 치아 2개, 3개, 2개에서 3개 사이 그 정도 크기의 칫솔이 적당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정도의 크기의 칫솔이라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어린이 칫솔. 어린이 칫솔의 치약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적당한 사이즈의 칫솔입니다. 칫솔이 작아야 치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닦을 수 있겠죠. 칫솔이 크면 한꺼번에 5개, 6개가 벅벅벅 닦이니까 대충 5번, 6번 북북북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저 솔직히 아까 개업 한 25년 가까이 됐다고 했는데 칫솔질 제대로 하시는 분 제가 지금까지 한 수만 명의 환자분을 봤잖아요. 칫솔질 제대로 하시는 분 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칫솔로
관리를 잘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치과 자주 오셔서 자주 검진받고 치과에서 스케일링 자주 받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스케일링 거 자주 받으면 치아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치과, 저희 치과도 그렇고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PTC 프로그램이라는 걸 할 거예요. PTC라고 하는 건 프로페셔널 투스 클리닝. 예, 전문가인 치과 위생사가 직접 깨끗하게 해드립니다. 직접 칫솔질을 해드려요. 스케일링하고. 그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2주에 한 번씩도 오셔서 해요. 1주에 한 번씩도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라도 관리를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SS님. 떼온 게 조금 깨졌는데 병원 가야 할까요? 가보셔야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금 깨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금이 쫙 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그게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모든 건 그렇습니다. 자, 괜찮다라면 병원에 가서 괜찮다는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심이 되겠죠. 그 다음 조커님. 선생님, 위치와 가운데가 스케일링으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겼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진 것 같아서 치실이랑 양치질에도 예전처럼 구멍이 안 큰데 블랙 트라이앵글도 작아질 수 있을까요? 위치와 가운데 양쪽도 그렇습니다. 스케일링으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지 않죠. 그거는 뭐냐? 스케일링을 받기 전에 치석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잇몸이 안 좋은 거죠. 잇몸이 안 좋았으니까 그 잇몸이 부어 있는 거죠.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치석이 날아갔죠. 그리고 부었던 잇몸이 쫙 가라앉죠, 염증이.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이 스킨, 그 부분이 쫙 가라앉으니까 그 공간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건데, 스케일링 때문에. 스케일링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원래 잇몸이 안 좋아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었던 거였죠. 스케일링 해가지고 건강한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한 번 생긴 블랙 트라이앵글은 한 번 생긴 블랙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치석이 다시 생겨가지고 다시 또 잇몸이 염증으로 부어오르면 그 블랙 트라이앵글은 작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건강한 측면에서는 안 좋겠죠. 그래서 스케일링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또 하나가 그거죠. 스케일링을 하면서 이에 빵꾸 났다.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에 구멍이 생겼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겼다. 그거 아닙니다. 치석으로 인한 부어있던 염증이, 잇몸 염증이, 그게 이제 치아를 이제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겠죠. 근데 치석이 날아가면서 부어있던 그 잇몸 염증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예전부터 뿌리가 다 드러나 있었는데 잇몸이 염증 때문에 부어 있어서 그냥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하은영님,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뼈 이식이 얼마 못 가는데 1, 2년 말씀하는 걸까요? 그건 no one knows. 아무도 모르죠. 얼마나, 뼈 이식을 했어도 10년, 20년, 뭐 그렇게 이상 막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뼈 이식을 했는데 진짜 정말 1, 2년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확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뼈 이식 없이 건전한 뼈에 심겨진 임플란트랑 뼈 이식을 해서 막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힘들게 심겨진 임플란트랑 어떤 게 더 오래 쓰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당연히 뼈 이식하지 않고 온전한 자기 뼈 위에 심겨진 임플란트가 더 오래 쓸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걸 딱 찍어서 1, 2년 쓰면 그걸 누가 합니까? 그냥 의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가 평생 쓰는 줄 알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를 한 5년 정도를 쓰고 망가졌어요. 결국 임플란트를 빨치래요. 근데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를 5년 쓰고 망가졌을 때 그거를 치과 의사를 엄청 원망을 하면서 잘못된 시술 때문에 임플란트가 망가졌다.
오래 못 썼다. 책임져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치과 의사의 책임일까요? 5년밖에 못 썼다라면? 자, 논문에 의하면 임플란트 실패, 임플란트를 발치하는 거는 첫 1년, 임플란트를 심고 첫 1년 사이에 일어날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즉, 임플란트가 실패돼서 발치되는 거는 대부분 첫 1년 사이에 다 일어나요. 그리고 첫 2년이 경과되면 오스에오인테그랄, 골 유착이 거의 완결이 되고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환자의 관리 능력과 이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밖에 못 썼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그거는 치과 의사 잘못이 아니라 환자의 팩터인 거죠. 관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뼈 자체가 골질이 안 좋았던 뼈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뼈 이식을 굉장히 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애시당초 좀 자기 본연의 뼈가 얼마 없었다거나 이런 거겠죠. 그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시간이 질문 받다 보니까 뭐 거의 다 됐는데 한 세 분의 그 질문만 받고 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굿럭제이님, 문득 든 생각인데요. 발치한 사랑니 같은 걸 가공해서 다시 심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치료 방법은 나온 게 없나요? 임플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사랑니 자가치아 이식 수술이죠. 그래서 사랑니를 뽑아서 없는 뽑아야 될 어금니라든가 그런 치아에 옮겨 심는 거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랑니 안 됩니다. 오로지 자기의 사랑니만 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미 발치가 돼서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거는 자가치아 이식에 쓸 수 없어요. 왜? 자가치아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니를 옮겨 심는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팩터가 치주인대거든요. 치주인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치주인대는 뼈에서 발치가 딱 되면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다 사라집니다. 다 괴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용할 수는 없고, 몇몇 곳에서는 그 발치된 사랑니를 막 갈아가지고 뼈 이식 재료로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자기 사랑니를 뭐 갈아가지고 이걸 뼈 이식 재료로 쓰니까 더 왠지 좋을 것 같다라고 혹하게 하는 거일 뿐이지, 그거는 아까 얘기한 자가 뼈가 아니에요. 뼈 아닙니다. 사랑니는 뼈 아니에요. 이빨은 이빨일 뿐. 이빨은 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 이런 거 들어봤죠. 생물 시간에. 중배엽 오리진입니다. 뼈라고 하는 거는. 이빨은 치아는요. 외배엽 오리진입니다. 외배엽이라는 게 뭘까요? 머리카락. 네, 외배엽입니다. 스킨, 피부, 외배엽입니다. 이런 것과 오리진이 같은 거예요. 뼈는. 얘네들이 어떻게 중배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머리카락 아무리 갈아봐야 이게 뼈가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치아를 갈아가지고 뼈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갈아가지고 뼈 되는 건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간혹가다 막 그렇게 막 현혹하는 치과들도 있어요. 사랑니를 자가뼈 이식 해가지고 사랑니를 갈아서 뭐 뼈 이식.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합성골. 그거나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근데 뭐 합성골이라고 해서 꼭 뼈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고양이는 오라요님, 잇몸이 약해서 내려앉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과 가셔서 치료 받으셔야죠.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스카이 아이스님, 크라운 씌운 어금니 뿌리가 금이 갔다는데 임플란트 이외의 방법은 없나요? 아니, 뿌리가 금이 갔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건 직접 봐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어금니가 뿌리가 사실은 한 개가 아니거든요. 2개, 3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금간 뿌리만 저는 제거를 하고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 게 하은영님, 치아 한 개 전체를 크라운처럼 금으로 씌워서 안정적으로 끼워 넣는 이중관 틀니라고 하는 것은 충치에 우려는 없나요? 모든 사람이 한 시술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즉 이중관 틀니도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중관 틀니가
충치라든가 이런 치주 질환에 가장 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돼요. 근데 단점, 비싸요. 우리가 금으로 하나 씌우는 게 요즘 뭐 예를 들어 70-80만 원, 금값이 비싸니까 뭐 70-80만 원 이상 하지 않습니까? 이중관 틀니는 2번 씌우는 거기 때문에 2배예요.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하나 씌우는데. 근데 하지만 치주적으로 또 이렇게 충치가 안 생길 확률 굉장히 맞습니다. 아예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현저하게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추천하고요. 이렇게 치료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들, 대표적으로 저희 부모님이죠. 저희 부모님들한테는 저는 이중관 틀니 이런 거 많이, 이런 것들을 해드리죠. 근데 환자분들도 좀 이렇게 치료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우신 분들은 이중관 틀니 선호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훌륭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저는 다음 달에 또 이렇게 운동 또 열심히 해서 또 제가 이제 겨울방학에는, 겨울 시즌에는 지금 이제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또 운동 얘기를 또 여러분들과 다시 공유하면서 또 이렇게 유익하게 치과 상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